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9번째 이야기. 정언 명령 대 가언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정언 명령 대 가언 명령, 칸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성이 어떻게 이를 해낼 수 있을까? 칸트는 이성이 의지를 명령하는 두 가지 방법을 구별한다. 하나는 잘 알려진 가언 명령이다. 가언 명령은 이성을 도구로 활용한다. X를 원한다면 Y를 하라는 식이다. 말하자면 사업가로 좋은 명성을 얻고 싶다면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라는 명령이다. 칸트는 언제나 조건이 따라붙는 가언 명령을 조건 없는 명령인 정언 명령과 대조한다. 어떤 행동이 다른 것의 수단으로만 바람직하다면 이때 명령은 가언 명령이다.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면 따라서 이성에 부합하는 의지에 꼭 필요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정언 명령이다. 정언이라는 말이 전문 용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흔히 쓰는 말과 아주 동떨어진 것도 아니다. 칸트가 말하는 정언은 조건이 없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어떤 정치인이 떠도는 추문을 정언적으로 부인한다면 단지 강한 어조로 부인한다는 뜻만은 아니다. 조건 없이 어떤 훈결이나 예외도 없이 부인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정언 의무나 정언 권리는 특정한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의무나 권리를 뜻한다. 칸트가 말하는 정언 명령은 다른 어떤 목적에도 기대지 않고 말 그대로 정언적으로 명령한다. 그 명령은 행동이나 예상되는 결과와 무관하며 명령의 형태 그리고 명령이 도출된 원칙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행동에서 본질적으로 선한 부분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애초의 정신 자세에 달려있다. 칸트는 오직 정언 명령만이 도덕적인 명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이 세 가지 유사한 대조의 연관관계가 눈에 들어온다. 자율이라는 의미의 자유를 추구하려면 가언 명령이 아닌 정언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때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남는다. 대체 무엇이 정언 명령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칸트는 그 자체로 절대적이며 다른 어떤 동기도 포함하지 않은 채 명령을 내리는 실천 법칙을 이해하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우리를 특정 목적과 결부시키지 않고 오직 이성적 존재로만 여기는 법칙을 이해할 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칸트는 정언 명령의 몇 가지 형태 또는 공식을 제시하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한 가지라고 말한다. 정언 명령. 당신의 행동 준칙을 보편화하라. 칸트가 말하는 보편적 법칙의 첫 번째 공식은 이렇다. 행동 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이는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준칙이라야 한다. 칸트가 말하는 행동 준칙은 내 행동의 근거가 되는 규칙이나 원칙을 뜻한다. 그의 말은 궁극적으로 모순 없이 보편화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칸트가 말하는 이 추상적 시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도덕적 질문을 하나 생각해보자. 지키지 못할 게 빤한 약속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를테면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해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치자. 나는 돈을 금방 갚을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그런데도 곧 갚겠다며 지킬 수 없는 거짓 약속을 해서 돈을 빌린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일까? 거짓 약속은 정언 명령에 걸맞는 행동일까? 칸트는 아니라고 말한다. 절대 아니라고. 내 행동의 근거가 되는 행동 준칙을 보편화하면 거짓 약속은 정언 명령과는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행동 준칙은 무엇일까? 그것은 대략 이렇다. 돈이 급히 필요할 때마다 금방 갚겠다고 약속하고 일단 돈을 빌려야 한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안다 해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때 이 행동 준칙을 보편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순에 부닥친다는 게 칸트의 말이다. 모든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거짓 약속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여기에 약속 따위는 없다. 거짓 약속을 보편화한다면 약속을 지킨다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렇다면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기까지 하다. 결국 거짓 약속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정언 명령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정언 명령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아는 이들이 새치기를 하거나 경솔한 말을 할 때 어른들은 아이를 꾸짖으며 아이들이 새치기 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저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겠니? 모두들 거짓말을 해댄다면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같이 불행해질 것이다. 칸트의 말이 이런 뜻이라면 그는 결국 결과론자나 다름없다. 즉 거짓 약속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해악이나 결과를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이 비판을 내서 칸트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존 스튜어트 밀이다. 그러나 밀은 칸트의 요지를 오해했다. 내 행동 준칙이 보편화할 수 있는 준칙인지 판단하고 앞으로도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가능한 결과를 예측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행동 준칙이 정언 명령에 맞는지 판단해본다는 뜻이다. 거짓 약속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사회의 신뢰를 드러내놓고 무너뜨려서가 아니다. 물론 신뢰를 무너뜨릴 수는 있다. 진짜 이유가 거짓 약속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보다 내 필요와 욕구를, 이 경우는 돈이다, 앞세우기 때문이다. 보편화하는 것은 강도 높은 도덕적 욕구에 초점을 맞춰 내가 하려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처지보다 내 이익과 처지를 앞세우지 않는지 점검하게 한다. 정언명령 2.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정언명령 2.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정언명령의 도덕적 효력은 칸트의 두 번째 공식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공식이다. 칸트는 정언명령이나 나타나는 두 번째 형태를 설명하면서 그 어떤 이익이나 목적도 도덕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말한다. 도덕법은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에게만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만으로도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안에는 그리고 오로지 그것 안에만 정언명령의 토대가 존재할 것이다. 무엇이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 존재만으로도 절대적 가치를 지닐까? 칸트의 답은 인간이다.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는 이런저런 의지에 따라 임의로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존재한다. 칸트는 인간과 물건의 근본 차이가 바로 이 점이라고 일깨운다. 사람은 이성적 존재, 사람은 상대적 가치를 지닐 수도 있지만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 다시 말해 이성적 존재에는 존엄성이 있다. 칸트는 이 추론으로 정언명령의 두 번째 공식을 내놓는다.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 인간은 목적이라는 공식이다. 다시 거짓 약속을 보자. 정언명령의 두 번째 공식은 거짓 약속이 왜 도덕적으로 잘못인가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파악하게 해준다.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당신에게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린다면 나는 당신을 이용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존중해야 할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단으로 이용하는 셈이다. 이제 자살을 생각해보자. 눈여겨볼 사실은 흥미롭게도 타살과 자살이 똑같은 이유로 정언명령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도덕적으로 타살과 자살을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는 그의 뜻을 거슬러 목숨을 빼앗는 행위인 반면에 자살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선택이다. 그러나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칸트의 견해로 보면 타살이나 자살이나 근본은 같다. 내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은행을 턴다든가 내 정치 세력을 굳건히 한다든가 분노를 편출한다든가 하여 이익을 챙기려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된다. 나는 그 희생자를 수단으로 취급할 뿐 목적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셈이다. 칸트가 보기에 자살도 같은 이유로 정언명령을 위반한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목숨을 끊는다면 나를 고통 완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듯이 인간은 단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건이 아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인간성을 처분할 권리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내게도 없다. 칸트 생각에 자살이 잘못인 이유는 타살이 잘못인 이유와 똑같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둘 다 마찬가지다. 자살 예시는 칸트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인간 존중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준다. 칸트에게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은 같은 원칙에서 나온다. 존중, 의무는 이성을 지닌 존재, 인간성을 지닌 존재인 인간에 대한 의무다.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와는 관계가 없다. 존중은 인간에 대한 다양한 애착과 다르다. 사랑, 공감, 연대감, 동료의식은 타인 중에서도 특정한 타인에게 더 끌리는 도덕 감정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감정과는 관련이 없다. 칸트식 존중은 사랑과는 다르다. 공감과도 다르다. 연대감이나 동료의식과도 다르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누구인가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배우자와 가족을 사랑한다. 우리는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공감을 느낀다. 친구와 동료와는 연대감을 느낀다. 그러나 칸트식 존중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이며 우리 모두에게 비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적 능력에 대한 존중이다. 그러기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용납될 수 없다. 또 그러기에 칸트의 존중 원칙은 보편 인권 원칙과도 통한다. 칸트가 생각하는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가 어디에 살든 우리가 상대를 얼마나 잘 알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도덕과 자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도덕과 자유가 되겠습니다. 올 추석엔 소중한 가족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칸트가 생각한 도덕과 자유의 연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도덕법을 생각해 의무감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다. 도덕법은 정언 명령인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여겨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정언 명령에 따른 행동만이 자유로운 행동이다. 가언 명령에 따른 행동은 외부에 주어진 이익이나 목적을 의식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내 의지는 내가 아닌 외부 힘에 의해 내가 놓인 환경의 필요에 의해 어쩌다 생긴 내 바람과 욕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만이 본성과 환경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한 법칙을 특정한 바람이나 욕구에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칸트가 말하는 자유와 도덕의 까다로운 개념은 서로 연결된다. 자유롭게 행동하기, 즉 자율적으로 행동하기는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즉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하기와 똑같은 하나의 개념이다. 칸트는 도덕과 자유에 대한 이런 사고방식으로 공리주의를 철저히 비난한다. 특정한 이익이나 욕구, 행복이나 공리 따위를 도덕의 기초로 삼으려는 노력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결코 의무가 아니며 특정한 이익을 위해 행동할 필요성이기 때문이다. 이익을 기초로 한 원칙은 언제나 조건적이며 도덕법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칸트에 대한 의문. 칸트에 대한 의문. 칸트의 도덕 철학은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언뜻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독자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중 네 가지 중요한 의문을 정리해 보았다. 의문 1. 칸트의 정언 명령은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서 존중하라고 한다. 이는 성서에 나오는 황금률,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와 똑같지 않은가? 답, 그렇지 않다. 황금률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싶어 하는가라 하는 불확정적인 요소에 의존한다. 정언 명령은 그러한 불확정성에서 벗어나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든 그들을 이성적 존재로 존중하라고 한다. 만약 동생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건강이 안 좋아 요양원에 있는 나이든 어머니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한다. 당신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어머니가 충격과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사실을 숨겨야 할지 갈등한다. 어떻게 해야 옳은가? 황금률에서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비슷한 상황에서 당신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그 답은 물론 대단히 불확정적이다.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차라리 모른 채 지나치고 싶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당신은 내가 어머니라면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겠다고 결론 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칸트에게 이 질문은 옳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당신은 또는 당신의 어머니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이성적 존재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점이다. 연민과 칸트식 존중은 별개임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정언 명령 관점에서 보면 어머니의 기분을 걱정해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은 어머니를 이성적 존재로 존중하기보다 어머니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이다. 의문 2. 칸트는 의무에 답하는 것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똑같은 하나로 보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의무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법칙을 지킨다는 뜻이다.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와 양립할 수 있단 말인가? 답. 의무와 자율은 특별한 경우, 즉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을 나 스스로 정했을 때만 양립한다.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성은 도덕법에 종속되지 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바로 그 법을 정하고 바로 그 이유로 그 법에 종속되는 데 있다. 우리는 정언 명령에 따를 때 우리가 선택한 법칙에 따르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다름 아닌 보편적 법칙을 만드는 능력에 달렸다. 자신이 만든 법에 스스로 종속된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의문 3. 자율이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도덕법을 선택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정언 명령이 내 의지의 산물이라면 사람마다 정언 명령이 서로 다르지 않겠는가? 칸트는 우리 모두 똑같은 도덕법에 찬성하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성적 사고가 다르다. 서로 다른 도덕법을 주장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답. 도덕법을 정할 때 우리는 당신이나 나 같은 특정한 사람으로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 칸트가 순수 실천 이성이라는 부르는 것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선택한다. 따라서 도덕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생각은 오해다. 물론 우리가 특정한 이익, 욕구,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면 수많은 원칙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도덕 원칙이 아니라 단순히 신중한 원칙일 뿐이다. 우리는 순수 실천 이성을 발휘할 때만이 특정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순수 실천 이성을 발휘한다면 누구나 똑같은 결론에 유일한 그리고 보편적인 정언 명령에 이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유의지와 도덕법에 따른 의지는 똑같은 하나다. 의문 4. 칸트는 도덕이 신중한 계산 이상의 것이라면 그것은 정언 명령 형태를 띨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덕이 권력과 이익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과학자들이 이를테면 뇌영상이나 인지신경과학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그것이 칸트의 도덕적 철학을 뒤집지 않겠는가? 답. 의지의 자유는 과학이 그것을 옳다거나 그러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덕도 마찬가지다. 사실 인간은 자연 영역에 산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손을 들어 투표할 때 내 행동은 근육, 신경세포, 신경적합부, 기타 세포 등의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상이나 믿음과 관련된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다. 칸트는 자신을 두 가지 관점으로, 즉 물리와 생물이라는 경험 영역과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라는 지적 영역에서 동시에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 질문에
더 자세히 답하기 위해 두 가지 관점을 좀 더 설명해야겠다. 우리가 인간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바라볼 때 취할 수 있는 관점이다. 칸트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성적 존재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을 갖는다. 첫째, 감각적 세계에 속해 있는 한 자신의 자연 법칙, 타율에 지배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둘째, 지적 세계에 속해 있는 한 자연 법칙과는 독립되어 경험이 아닌 오직 이성을 토대로 한 법에 지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관점의 대조는 우리가 이미 논의한 세 가지 대화와 같은 맥락에 있다. 대조 1 도덕, 의무 대 끌림. 대조 2 자유, 자율 대 타율. 대조 3 이성, 정언 명령 대 가언 명령. 대조 4 관점, 지적 영역 대 감각적 영역. 다시 한번 보면 대조 1은 도덕, 도덕은 의무 대 끌림. 대조 2 자유는 자율 대 타율. 대조 3 이성은 정언 명령 대 가언 명령. 대조 4 관점은 지적 영역 대 감각적 영역. 자연 존재로서 나는 감각 세계에 속한다. 내 행동은 자연 법칙으로 원인과 결과라는 질서로 결정된다. 이는 인간 행동 중에서도 물리, 생물, 신경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성적 존재로서의 나는 지적 세계에 산다. 여기서는 자연 법칙과는 독립적으로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칸트는 두 번째 관점, 즉 지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나를 자유로운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각 세계의 여러 원인이 초래한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이성이 이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가 바로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적 존재라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때 내 의지는 항상 어떤 이익이나 욕구에 구애받는다. 선택은 하나같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타율적 선택에 그칠 것이다. 내 의지는 결코 1차 원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원인의 결과이자 이런저런 충동이나 끌림의 도구가 된다. 우리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단순히 경험적 존재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지적 세계의 일부로 편입시키며 의지의 자유를 그 결과인 도덕과 결부에 인식한다. 그렇다면 앞의 의문으로 돌아가 정언 명령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자유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지적 세계의 일부로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우리 행동을 도덕적으로 책임지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려면 자신을 단지 대상이 아닌 행위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반대해 인간의 자유와 도덕적 책임은 순전히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칸트의 설명으로는 그 사람이 틀렸다고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와 도덕에 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 삶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아주 어렵다. 그리고 칸트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 즉 행위자의 관점과 대상의 관점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고 일단 그러한 관점의 힘을 느끼면 자유가 존재할 가능성을 과학이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는 이유를 알 것이다. 우리가 이성적 존재만은 아니라는 점을 칸트도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는 지적 세계에서만 살지는 않는다. 우리가 순전히 이성적 존재에서 자연의 법칙과 필요에 종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변함없이 의지의 자율과 일치할 것이다. 우리는 필요 영역과 자유 영역 두 지점에 동시에 발을 딛고 있는 탓에 우리가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과 존재해야 하는 방식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마련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도덕은 경험적이지 않다. 그것은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판결을 내린다. 과학은 힘과 통찰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도덕적 물음에 도달하지 못한다. 과학은 감각 영역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렇게 쓴다. 자유를 온전히 설명하기란 가장 평범한 사람의 이성으로 불가능하듯이 가장 난해한 철학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는 아무리 정교한 인지신경과학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고 경험 세계를 캐물 수 있지만 도덕 질문에 답을 하거나 자유의지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 도덕과 자유는
계엄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덕과 자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도덕적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섹스, 거짓말, 그리고 정치. 섹스, 거짓말, 그리고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을 탐구하는 방법 하나는 그가 몇 가지 구체적 질문에 도덕 철학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섹스, 거짓말, 정치의 세 분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철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항상 다른 누구보다 정확하게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칸트가 자신의 철학을 적용한 예는 그 자체로도 흥미로울 뿐 아니라 그가 철학 전반을 살펴보는 좋은 자료가 된다. 자유로운 성관계에 반대하는 칸트의 견해. 성도덕에 관한 칸트의 견해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다. 그는 부부 사이 성관계를 제외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성적 행위에 반대한다. 성에 관한 칸트의 견해가 모두 그의 도덕 철학에서 나왔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견해가 반영하는 근본 사고방식이다. 즉, 우리는 자신을 소유할 수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다. 서로 동의한 경우라도 자유로운 성관계, 혼의 정사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두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둘을 대상화하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자유로운 성관계를 거부할 근거는 그것이 오로지 성욕을 충족시킬 뿐 상대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상대가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이다. 여자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남자의 관심 밖이다. 단지 여자라는 성별만이 남자가 느끼는 욕구의 대상이다. 자유로운 성관계가 두 사람에게 만족을 준다 해도 두 사람은 상대의 인간성을 엿보인다. 이들은 인간성을 욕정과 끌림을 충족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이제 곧 살펴볼 여러 이유로 칸트는 결혼이 성관계를 격상시킨다고 생각한다. 결혼은 성관계를 육체적 만족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시킨다. 매춘이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 하는 문제에 눈을 돌리기 위해 칸트는 어떤 조건에서 우리의 성적 능력을 이용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그의 답은 타인이나 우리 자신을 단순히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자유지상주의의 자유소유 개념과 정반대로 칸트는 우리는 자신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 보니 우리 몸과 우리 자신을 다루는 방식이 제한된다. 인간은 자신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인간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다. 오늘날 성도덕 논쟁에서 자유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개인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자유권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칸트가 생각하는 자유는 모순 같지만 우리가 자신을 다루는 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간다.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떠올려보자. 자율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 곧 정언 명령에 지배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정언 명령은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하라고 한다. 따라서 칸트에게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몸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칸트 시대 콩파 시장은 성행하지 않았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아를 사서 자기 잇몸에 심었다. 18세기 영국 캐리커처 화가 토머스 롤랜드슨이 치과 진료실 풍경을 그린 치아 이식에는 의사가 굴뚝 청소부에게서 이를 빼고 그 옆에 앉은 돈 많은 여자들이 치아 이식을 기다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칸트는 이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누구도 자기 발다리를 심지어는 치아라도 팔 자격이 없다. 이는 자신을 대상으로 단순한 수단으로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행위이다. 칸트는 매춘도 똑같은 이유로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익을 바라고 내 몸을 다른 사람의 성적 충족에 이용되게 하여 자신을 수요 대상으로 만드는 행위는 스테이크로 허기를 채우듯이 나를 대상으로 삼아 욕구를 채우도록 허락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이익을
하라고 자신을 마치 물건처럼 내놓아 상대가 성욕을 채우도록 허용할 자격이 없다. 이런 행위는 사람의 몸을 단지 물건으로 이용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행위다. 이때 그 저번에 깔린 도덕 원칙은 인간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며 자기 몸을 멋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매춘과 자유로운 성관계에 반대하는 칸트의 견해는 그가 생각하는 자율인 이성적 존재의 자유의지와 합의에 따른 개인 행동의 대조를 드러낸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 만든 도덕법은 자신이든 타인이든 인간을 대할 때는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 요구는 비록 자율에 근거하지만은 합의한 성인들끼리의 행동이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존중을 거스르는 행동에 반대한다. 칸트는 오로지 부부끼리의 성관계만이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두 사람이 상대에게 자신의 전부를 줄 때만이 그리고 성적 능력을 이용하지 않을 때만이 성관계가 대상화하지 않을 수 있다. 좋든 싫든 모든 면에서 서로가 상대의 인간성과 육체와 영혼을 공유할 때만이 이들의 성은 인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칸트는 모든 결혼이 이런 식의 결합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결합이 부부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거나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의 성관계는 단지 성적 만족밖에는 없다고 말한다면 잘못일 것이다. 그러나 성에 관한 그의 견해는 오늘날의 논쟁에서 가장 곧잘 혼동되는 두 개념의 차이를 확연히 드러낸다. 그것은 규제받지 않은 합의의 윤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윤리이다. 다음 이야기는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잘못인가?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잘못인가? 칸트는 거짓말을 단호히 거부한다.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거짓말은 부도덕한 행위의 으뜸으로 꼽힌다. 그런데 친구가 당신 집에 숨어 있고 살인자가 문 앞에 와서 그 친구를 찾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옳은 행위가 아니겠는가? 칸트는 아니라고 말한다.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유효하다. 칸트와 동시대 사람인 프랑스 철학자 벤자민 콩스타는 이 비타협적 입장의 이의를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사실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며 살인자 같은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칸트는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잘못인 이유는 살인자가 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 원칙은 이렇다. 회피할 수 없는 발언에도 진실을 담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상대로 지켜야 할 엄연한 의무다. 그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나 아무리 큰 불이익이 닥친다 해도 마찬가지다. 물론 살인자를 도와 사악한 짓을 저지르게 한다면 그것은 꽤나 무거운 불이익이다. 그러나 칸트에게 도덕은 결과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자. 당신은 행동, 이 경우는 진실 말하기의 결과를 조절할 수 없다. 결과는 우연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친구는 아마도 살인자가 쫓아온다는 두려움에 이미 뒷문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다. 칸트는 당신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요구한다. 그 이유는 살인자가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다거나 거짓이 살인자에게 해가 되어서가 아니다. 거짓은 종류를 막론하고 진실이라는 원천을 오염시킨다. 따라서 진실하기, 정직하기는 신성하고 조건 없이 적용되는 이성의 법칙이며 그 어떤 편의상의 예외도 인정할 수 없다. 유별나고 극단적인 입장이 아닌가. 우리는 나치 돌격대원에게 안네 프랑크의 가족이 다른 방에 숨어 있다고 말해줄 도덕적 의무는 분명 없다. 문 앞에 온 살인자에게 진실을 말하라는 칸트의 주장은 정언 명령을 잘못 적용했거나 정언 명령이 엉터리임을 증명하는 사례일 것만 같다. 칸트의 주장은 언뜻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이지만 나는 여기서 그의 편을 들어볼까 한다. 비록 칸트의 설명과는 다를지라도 어쨌거나 내 변호가 그의 철학 정신에 기초한 것이며 그의 철학을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친구가 옷장에 숨어있고 살인자가 문 앞에 나타나 난처한 상황을 상상해보자. 물론 살인자를 도와 사악한 계획을 수행하게 되고 싶지는 않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다. 살인자를 친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할 말은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였다. 그 사람은 여기 없어요. 라고 빤한 거짓말을 하거나 1시간 전에 저 아래로 가게로 가는 걸 봤어요. 라고 맞는 말이지만 오해할 말을 하는 것이다. 칸트의 관점에서 볼 때 두 번째 전략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만 첫 번째는 그렇지 못하다. 당신은 그 무슨 억지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엄밀히 따지면 진실이지만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말과 뻔한 거짓말 사이에 도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둘 다 살인자에게 친구가 집에 숨어 있지 않다고 믿게 할 의도가 아닌가? 칸트는 그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믿는다. 선의의 거짓말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가끔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예의상 약간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 가령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해보자. 상자를 열어보니 절대 매고 싶지 않은 엽기적인 넥타이가 들어있다. 뭐라고 말하겠는가? 당신은 멋진데 라고 말할 것이다. 선의 거짓말이다. 아니면 뭘 이런 걸 다 라거나 이런 넥타이는 처음 봐 고마워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선의 거짓말처럼 당신이 넥타이를 좋아한다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진실은 진실이다. 칸트는 선의 거짓말을 거부할 것이다. 결과론자의 주장을 근거로 도덕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한다는 의도는 존경받을 만하지만 그것을 추구할 때는 정언명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 행동의 바탕이 되는 원칙을 얼마든지 보편화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을 따져보고 예외로 인정해도 좋다 싶을 때만 예외를 인정한다면 도덕법의 정언적 성격, 즉 절대성이 무너지고 만다. 이와 반대로 맞는 말이지만 오해를 일으키는 발언은 정언 명령을 위협하지 않는다. 실제로 칸트 자신이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이 차이에 의존한 적도 있다. 다음 이야기는 칸트라면은 빌 클린턴을 변호했을까? 칸트는 콩스탄과 결혼하기 몇 년 전에 플리드리 베넬림 2세와 껄끄러운 관계에 놓였다. 왕과 검열관은 종교에 관한 칸트의 글을 읽고 그가 그리스도교를 우습게 본다고 판단해 그 주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했다. 칸트는 말을 고르고 골라 이렇게 대답했다. 소인은 폐하의 충직한 백성으로서 앞으로 종교에 관해 공개 강의를 일절 삼가하고 논문도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칸트는 이 말을 자주 지어낼 즈음 왕이 그다지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년 뒤 왕이 죽자 칸트는 이 약속에서 풀려났다고 생각했다. 폐하의 충직한 백성일 때만 해당되는 약속이었으니까. 뒷날 칸트는 영원히가 아니라 폐하가 살아있는 동안만 자유를 빼앗기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프로이센의 정직함을 대표하는 이 인물은 상황을 영악하게 피해간 덕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검열관을 속이는 데 성공했다. 꼼수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덕적 중요성은 빠른 거짓말과 교묘한 회피의 차이에 달렸을 때가 많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보자. 근래의 미국 공인 가운데 클린턴만큼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혐의를 고묘히 부인한 인물도 없다. 첫 번째 대통령 선거 운동 때 그는 비치료용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클린턴은 연방이나 주의 마약 금지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중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마리화나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러한 부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을 사례는 그가 백악관에서 일하던 22살의 인턴 모니카 리윈스키와의 성관계를 맺었다는 보도에 대답한 일이다. 미국 국민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리윈스키란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뒤에 대통령이 모니카 리윈스키와 성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추문은 탄핵의 오르까지 이어졌다. 탄핵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성적인 관계를 부인한 것이 거짓말인가를 놓고 한 공화당 의원은 클린턴의 변호사 글레고리 크레그와 논쟁을 벌였다. 보브 잉글리스. 자, 크레그씨. 대통령이 그 여성과 성관계를 절대 맺지 않았다고 말한 건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 맞죠? 크레그. 그것은 분명히 오도하고 기만하는 잉글리스. 아니 잠깐만요. 거짓말 맞죠? 크레그.
미국 국민들에게 그분은 국민을 오다고 당시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잉글리스 좋아요. 대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리고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주장하기를 어떤 법적, 전문적 사실도 단순한 도덕적 진실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과 성관계는 절대 맺지 않았다고 말한 건 미국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분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드리죠, 의원님. 잉글리스.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이란 개념을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원님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 생각의 그 정의는 잉글리스 좋아요. 나도 그 주장은 잘합니다. 좋습니다. 잉글리스 놀랍군요. 변호사께서 우리 앞에서 대통령의 그 모든 사죄를 취소하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잉글리스 당신은 그걸 죄다 취소하고 있어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잉글리스 변호사께서 지금 그 주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당신은 여기서 이런저런 주장을 펼 수 있겠죠. 그중 하나가 대통령이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국왕 선교였지 진짜 성관계가 아니다. 변호사께서 여기 오늘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대통령은 모니카 리윤스키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미국 국민에게 하신 말씀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말씀이라는 거 이해합니다. 지나치게 전문적인 변호이거나 꼼수를 써서 회피하는 대답처럼 보일 테니까. 하지만 성적인 관계는 사전마다 일정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모니카 리윤스키와 그런 식의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미국 국민을 기만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는가? 그렇습니다. 비난받아 마땅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 만큼은 클린턴이 이미 인정했듯이 그 인턴과의 관계에서 잘못되고 부적절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은 사람들을 오도하고 기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가 인정하기를 거부한 단 한 가지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었다. 그 거부에서 무엇이 그리 중요했을까? 조서를 쓸 때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은 선서 뒤에 한 말이 아니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텔레비전에서 한 말이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진 공화당 의원이나 클린턴의 변호인 모두 클린턴의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국민을 오도하고 기만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뭔가 중대한 문제가 걸렸다고 믿었다. 그가 거짓말을 했는가에 대한 이들의 격렬한 논쟁은 거짓말과 오도하는 진실 사이에 도덕적 차이가 있다는 칸트식 사고방식을 뒷받침한다. 그 차이란 대체 무엇일까? 둘 다 의도는 똑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문 앞에 있는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든 교묘히 진실을 회피하는 말을 하든 내 의도는 살인자에게 친구가 집에 숨어 있지 않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칸트의 도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나 동기이다. 내 생각에 둘 사이 차이란 이렇다. 용의 주도하게 회피하는 말은 뻔한 거짓말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의 경의를 표한다. 거짓말을 피하고 상대를 오도하지만은 엄밀히 따져 진실인 말을 애써 꾸며대는 사람은 비록 애매할지라도 도덕법의 존중을 표하는 셈이다. 오다는 진실에는 두 가지 동기가 담겨있다. 살인자에게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공경에 빠진 친구를 보호하려는 한 가지 동기에서 출발한다. 그렇지 않고 살인자에게 얼마 전에 친구가 가게로 가는 걸 봤다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친구를 보호하는 동시에 진실 말하기라는 의무를 지지하는 두 가지 동기가 담겨있다. 두 가지 모두 친구를 보호한다는 칭찬할 만한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나 의무 수행이라는 동기에 따라 이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는 두 번뿐이다. 엄밀히 따지면 맞지만 오해를 유발하는 발언도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보편화할 경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를 보자. 문 앞에 살인자가 왔거나 난감한 성추문에 휩싸였을 때 사람들이 죄다 거짓말을 한다면 누구도 그런 말을 믿지 않을 테고 그러면 말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오도하는 진실은 다르다. 위험하거나 난감한 상황에 빠졌을 때 누구나 용의 주도한 말로 상황을 피해간다면 사람들은 딱히 그 말을 믿지 않을 이유도 없다. 법률가처럼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면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주목해 그 말을 분석하려 할 것이다. 클린턴이 조심스레 말을 골라 혐의를 부인할 때 언론과 대중들도 그런 반응을 보였다. 정치인이 혐의를 부인할 때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의미를 분석하는 상황이 모든 사람이 정치인의 말을 아예 안 믿는 상황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결과론자들의 논리일 뿐이다. 칸트의 요지는 오도하는 그러나 진실인 발언은 노골적인 거짓말처럼 듣는 사람을 대놓고 속이거나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면 말의 진위를 판별할 개연성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칸트의 도덕 이론에 따르면 문 앞의 살인자에게든 브로이센의 검열관에게든 특정 검사에게든 진실이지만 오해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빤한 거짓말과 달리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독자들은 내가 칸트의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옹호하느라 안간 힘을 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문 앞에 서 있는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잘못이라는 칸트의 주장은 결국 옹호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빤한 거짓말과 오도하는 진실을 구별하는 것은 칸트의 도덕 이론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빌 클린턴과 퀘니스 베르크 출신의 엄격한 도덕주의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을 드러낸다. 칸트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밀과 달리 칸트는 정치론에 관해 이렇다 할 조서를 남기지 않은 채 몇 편의 수필만을 썼을 뿐이다. 그러나 윤리를 다룬 글에 담긴 도덕과 자유에 관한 설명에는 정의를 함축하는 힘이 있는 주장이 나타난다. 칸트는 그 함축적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은 그가 옹호하는 정치론은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사회개혁을 기초로 한 정의론을 지지한다. 우선 칸트는 공리주의를 개인의 도덕성의 기초만이 아니라 법의 기초로서도 거부한다. 칸트가 보기에 공정한 헌법이라면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그것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리는 기본권 결정에 결코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행복이란 경험적 목적에 관해 그리고 행복의 구성 요소에 관해 저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공리는 정의와 권리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왜 그럴까? 공리를 권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행복에 관한 여러 견해 가운데 사회가 어느 하나를 지정해야 된다. 특정한 행복을, 이를테면 다수의 행복을 헌법의 기초로 삼는다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만의 목적을 추구할 개인의 권리가 무시된다. 어느 누구도 나더러 타인의 규준에 맞춰서 행복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의 정치론에 나타난 두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정의와 권리를 사회개혁에서 다소 특이한 사회개혁에서 도출한다는 점이다. 로크를 비롯해 사회개혁을 주창한 초기 사상가들은 합법정부는 사회개혁에서 탄생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사회개혁은 자신이 포함된 집단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을 정한 사람들이 결정한다. 그러나 칸트는 이 개혁을 달리 본다. 합법정부는 맨 처음 만들어진 원천적 개혁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이 개혁이 실제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실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 원천적 개혁이 진짜가 아닌 상상의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공정한 헌법이 왜 진짜가 아닌 상상의 개혁에서 나올까? 우선 국가가 형성된 이래 사회개혁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현실적 이유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도덕 원칙은 경험한 사실에서만 나올 수는 없다는 철학적 이유이기 때문이다. 도덕법이 개인의 이익이나 욕구에서 좌우될 수 없듯이 정의의 원칙도 공동체의 이익이나 욕구에 좌우될 수 없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헌법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헌법이 지금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상의 개혁이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 칸트는 한마디로 이성이란 관념이라고 단정한다. 관념이지만은 거기에는 의심할 수 없는 실제 현실성이 담겨있다. 그 이유는 입법자들에게 국가 전체의 뜻을 통일한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질까 고려해 법의 틀을 짜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각 시민에게는 동의한 듯한 의무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집단적 동의라는 상상의 행위가
모든 공공법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잣대라고 결론 짓는다. 칸트는 상상의 계획이 어떤 모양새여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어떤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의 두세기나 지나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가 이 물음에 답을 하고자 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9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